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젯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당장 오는 18일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고 같은 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서 주요 의혹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수상한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20일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 착수하자 여권 만료 날짜를 하루 앞두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IMS에 투자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김 씨가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김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이 수사 개시 이후 구속한 인물은 김건희 씨 등 총 7명에 달합니다.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건희 씨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질문에 나섰고 오는 18일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성배 씨도 소환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늘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또 수갑을 채우고 진료를 받게 한 게 인권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도 법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망막증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허가를 받고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관내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인권 탄압이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진료를 받은 사실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몰이 인권 탄압, 망신 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며 정치 보복의 끝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관계 법령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법무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했을 때도 구치소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의사로서의 소견으로 볼 때는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금까지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모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소식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민간인 신분인데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위직과 연속으로 40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2023년 8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3분에 걸친 통화를 마친 직후
고 변호사는 이번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정모대령과 24분간 통화합니다. 통화를 마친 직후 또다시 김 단장과 3분간 통화가 이어집니다. 통화는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정모대령, 이모 중령과 연달아 통화했습니다. 자신의 직속도 아닌 법무관리실 인사들과 숨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은 건데 그 직후에는 다시 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3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이지만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대령 등 최고위직과 40분 동안 연달아 통화한 겁니다.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날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 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꿨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민간인과 국방부 고위직의 이례적 통화의 배경이 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 변호사가 군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고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오늘 김동혁 전 단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3번이나 불러서 조사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부터 사건 이첩과 회수가 있던 사흘 동안 군 검찰 직속이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사경찰에 최소 30번 이상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수사 외압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 지시를 최초 받은 거 맞고 그 후에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일체의 지시나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특검은 이런 김 전 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군검찰이 이를 회수해온 같은 해 8월 2일 사이 자신의 직속이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최소 3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의 육사 후배이자 법무관 후배인 이모 중령과는 8월 1일에만 20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검찰이 회수해온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단장과는 8월 7일과 9일, 14일, 15일 4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8월 7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맡고 있던 최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고 군검찰이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낸 날입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서를 6번이나 수정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뺐는데 이 과정에 박진희 전 장관 보좌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그 사이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해온 김 전 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하고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또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 요구에도 뜻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저지 농성을 이어가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장외에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장동혁 후보 역시 같은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십 명이 가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패대기 치면서 인권 유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망신주기식으로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앞서 두 후보는 전한길 씨 등이 주최한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도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반탄파 두 후보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건 당원 투표 비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로 결정됩니다. 사실상 당원 표심으로 당 대표가 결정되는 겁니다. 상대적 열세인 찬탄파 후보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원들을 만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비판하며 정의봉 사진까지 내걸고 정권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당원들을 만나 쇄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대로 가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면서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타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하여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 씨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본인의 SNS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거래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 사무실에서 PC 등을 확보한 뒤 차씨까지 소환해 조사하자 입장을 뒤집은 걸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의원은 업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보좌관 계좌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이 있었는데 두 회사 모두 최근 정부가 국가대표 AI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다뤘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이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국가폭력 범죄자의 경우 숨졌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 수익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에 대표 발의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일부 개정 법안이 이 독립몰수제 법안인 거죠. 간단히 좀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 범인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범죄 수익만큼은 반드시 몰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씨 손자나 노태우 씨 그 자녀에 의해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시효가 경과해서 처벌할 수 없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 또 추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형법상으로도 몰수와 추징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 때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판결, 추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뒤늦게 사망한 후에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범죄 수익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별도로 독립해서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몰수 추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한편에서는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5.18, 12.12 사건의 범죄자들, 지난 12.3 내란 사건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한정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누리는 그 수익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
그게 오히려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전두환 씨 손자 가운데 한 명인 전우원 씨가 전시 비자금이 손자들한테 상속이 됐을 거란 폭로도 있었고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비자금을 다 환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걸 실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는 문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집행기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또 검찰의 그 범죄수익환수부 이런 기능들이 협력을 해서 역할을 잘 하게 된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독립몰수죄와 무관하게 그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법이 좀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법이 없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나 그러니까 윤석열 두 부부는 아직 사망을 하지도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추징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특검 소환 조사나 체포영장, 재판 출석 모두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지내시기도 했는데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체포영장에 의해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고 수갑을 채우고 인치를 하는 기능이 체포영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절차가 귀찮아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또 법 집행에 대한 신뢰 이걸 확보하려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반드시 드러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구치소에서 그동안 단독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구치소장이 바뀌는데 이런 논란이 좀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서울구치소장 바뀌기 전에 서울구치소장이 과거부터 어떤 윤석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수원구치소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이화영 씨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던 인물인데 아마 본인이 그런 과오가 있다 보니까 이 지난 정권과 어떤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려고 저런 행동을 해왔던 것 같고 이제는 정상적인 공직자가 온다면 그런 불법적인 특혜는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제 구속 이후에 첫 조사를 마쳤는데 대부분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묵비권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또 진실을 얘기하는 성격을 타고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진술 거부권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정에 가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성격상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마주 앉았지만 우크라이나전 휴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는 오히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결국 푸틴의 외교적 승리란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푸틴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최첨단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트럼프식 연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선제압에도 회담은 빈손에 그쳤습니다.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정상회담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합동기자회견에선
휴전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Киеве 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олицах воспримут все это в конструктивном ключе и не станут чинить никаких препятствий. Не будут предпринимать попыток за счет провокаций или закулисных интриг сорвать намечающийся прогресс.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나토 가입 포기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 입장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re will be more Russian territory than there had been, and what Ukraine wants and needs desperately is our security measures that won't be NATO related. Well, I think those are points that we negotiated, and those are points that we largely have agreed on.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겼습니다. Items, but I think they can be reached. Now it's really up to President Zelensky to get it done. 트럼프는 푸틴, 젤렌스키와 함께하는 3자 회담도 예고했는데 젤렌스키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푸틴의 정치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미국 측은 대대적인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가 푸틴과 차량에 동승하는 파격 의전까지 선보였습니다. 푸틴이 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이를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두 정상의 사적인 대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반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사상자는 최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폭발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건물은 불타고 집은 폐허가 됐고 구조대원들은 급히 사상자를 옮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때 서방의 무기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는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준비했던 대반격에 실패하고 이후 러시아가 동부 주요 거점을 점령하며 전황은 기울었습니다.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드론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우크라이나 산업의 중심지인 돈바스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장악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손에 넣었습니다. 휴전의 쟁점은 영토 양보 문제입니다. But we're actually looking to get some back and some swapping. It's complicated. It's actually nothing easy. 러시아가 대부분을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주는 다시 넘겨받으면 된다는 입장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전보장 없이 영토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Ніхто не буде і не зможе дарувати свою землю окупанту українці не будуть. 하지만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희생자 추정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 누적 사상자는 최소 100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4만 명에 달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배수로를 공사하다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여수에선 배 두 척에 잇따라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땅을 파던 굴착기는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8분쯤 경기 용인시 한 중학교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60대 노동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배수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던 중 현장에 쌓아둔 흙이 노동자 위를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대형 선박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불이 난 선박에 바짝 접근해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신북항에서 2,7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과 옆에 있던 24톤급 용달선에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의 선원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용달선 선장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안 IC 인근에서 1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0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20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7톤 화물차가 불에 탔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오늘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남성은 방화 혐의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쯤 이 남성은 주택 1층 주차장에 있던 폐지 수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규나 작가가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작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 권을 읽으면 공주님들만 어떤 입구의 역할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규나 작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작가는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한강 작가의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글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며 언젠가부터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김 작가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5.18 특별법은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규나의 행위는 역사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김 작가는 이 시대를 살며 저들에게 고발 한번 당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작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작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관세가 다음 주에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서 고관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생산 기지를 짓겠다고 약속한 기업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가 관세 인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이 K-팝으론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2주 동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골든은 지난주 2위로 잠시 내려앉았다가 현지 시간 15일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도 유지해서 다시 양대 싱글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81.5km 마라톤을 가수 션이 완주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에게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19,000명의 시민들도 8.15km를 달리면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힘찬 함성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년째 가수 션이 8.15 광복절을 맞아 81.5km 마라톤에 도전하는 겁니다.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배우 진선규, 임시완 등 45명이 5인 1조로 보조를 맞춰 뛰었습니다. 7시간 50분 21초 만에 완주.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지만 레이스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날 오후 19,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까지 참여했습니다. 잠시 뒤면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8.15km를 달리게 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이한테 좀 좋은 치즈를 경험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같이 뛸 수 있을 때 계속 꾸준하게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션이 함께하는 기부 마라톤 파리로런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라톤 참가비와 후원금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6년째 81.5km를 감사 편지를 쓴다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고, 감사 편지는 저 또한 저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물어질 듯 낡은 집에서 살아가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19채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새 채는 짓고 있고 앞으로 15채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션은 파리로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요. 백호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내일도 무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 34도, 부산과 대전 33도, 서울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에는 모레까지 많게는 60mm의 비가 오면서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더운 기온인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